네, 5월 9일 장미 대선이 9일 나흘에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 안철수 2강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 1강 체제로 급변하는 등 대선판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박장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리얼미터 조사로 볼 때 문재인 후보가 42.6% 지지율로 좀 안정적인 1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자, 홍준표 후보는 상승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내로 이제 추격을 했습니다. 자, 현재 흐름, 지금까지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추이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세 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상승세의 추이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 또 얼마만큼 폭으로 이어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선명성, 이 선명성에 대한 절대적 부각, 이런 걸 통해서 보수층에 대해서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던져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컨대 강성노조의 발언이라든가 뭐 법인세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 국방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안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기성 정치인이 보여주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일반적 언어를 사용을 했고, 그것들이 수용자, 즉 국민들에게 소구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해소적 효과,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를 던져줬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반안철수 효과가 역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골든크로스를 이야기할 만큼 상승세 추이를 나타냈습니다만은 예. 주춤하고 하락 국면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TV 토론을 등을 통해서 흔들리는 보수층들에게 과연 믿어도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던졌단 말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양강 구도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2등, 누가 2등할지는 참 안개 속에는 맞는 예.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양강 구도,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설사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다 손 치더라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보수표가, 그러니까 지금 2위 싸움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보수 30%를 누가 더 많이 먹어가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로서는 보수층의 전략적 투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꾸로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표의 그 자신으로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수 30%가 그럼 확장성이 있느냐? 사실 이번 대선이 촛불 전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30% 이상의 확장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2위 싸움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치고 나가는 것, 이 부분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30%를 넘기에는, 지지율 30%를 넘기에는 기본 촛불의 어떤 구도라고 하는 것 자체, 탄핵 구도 자체를 뛰어넘는 것은 지금의 어떤 그 보수적인 목소리를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예. 양날의 칼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 국면, 그리고 이게 안정적인 국면, 이것이 이제 지속이 예.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상승 추이를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양강 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양강 구도로 갈 수 있겠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샤이 보수, 흔들리는 그 보수의 진영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정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고체로 표현하고, 예.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는 액체로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예. 합니다. 예. 이것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이 투표율 상승 또는 투표율 저조, 어느 쪽을 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그에 대한 경각심을 지금 홍준표 후보 측이 계속 이제 소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 있는 충성도, 또 경고도가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그것과도 못지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1월달부터 시작해서 반기문 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흐르는 보수층의 투표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로 갔다가 반기문 총장 쪽에서 황 총리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투표에 대한 성향이 경고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막판에 있어서 보수의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보관이라든가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쉽게 그렇게 정체성으로 보이지 않고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보수가 어디로 향할지가 좀 관건일 텐데,
자, 그 역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곳이 충청이죠. 문재인 후보는 지금 이제 충청권 공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보수가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로 결집하는 예. 모양새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사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무시 전략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주된 공격의 포인트를 안철수 후보에게 주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어떤 막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대응을 자제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시함으로 인해서 이제 피하는 전략을 해왔는데 지금 소위 안철수 후보의 그 보수층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제 보수층의 결집이 더 나타날 경우에 이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저 충청권에 대한 공세, 그러니까 과거에 소위 안희정 예비 후보죠. 안희정 예비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애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보수에 대한 이 반격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홍준표 후보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즉 안철수 후보를 제끼고 2등으로 나올 가능성을 이미 보면서 보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데 보수를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그 완충지대를 갖다가 잡아내야 되거든요. 예. 즉 안철수 후보에게서 떨어지고 있는 보수와 중도 그중에서 보수는 어차피 못 잡으니까 지역적으로도 또 이념적으로도 중도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통합 행보를 갖다가 오히려 안철수 후보보다 더 빨리 그리고 빠르게 더 많이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예. 국내에서 선거에 대한 특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특색이 뭐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특색이 결국 진보 보수의 대결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그러한 대결 구도가 없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대한민국의 선거 풍토에는 그 내면에는 진보 보수 구도가 엄연히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각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가 보수 진영의 후보가 어느 쪽으로 결집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충청권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내면에 흐르고 있는 진보 보수 예. 이런 구도 속에서 충청권은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반기문 총장에 대한 가능성 이게 대해서 굉장히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예. 그런 차제에 1월달 반기문 총장이 그만둠에 따라서 예. 여기에 사실상 굉장히 오갈 데가 없는 그런 표류하는 지지층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기문에 지지했던 충청권들이 바로 문재인으로 돌아서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문재인 정서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정서적으로 봤을 때 이미 충청계의 기류는 문재인 쪽보다는 보수적인 심리가 더 강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전략가들의 분석이고 여기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는 동남풍을 불어가야 된다. PK와 영남권을 가지고 캐스팅 보드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반문재인의 정서가 어느 정도 있는 충청권을 잡게 되면은 바로 그 전지적 현상으로 수도 경기권까지 모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계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따라서 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반기문 총장을 특사로 뭐 해서 여러 가지 얘기적 문제를 풀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가 바로 충청권이 갖고 있는 반문재인 정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또 그걸 활용해야 되겠다는 선거 캠페인의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안철수 후보는 좀 떠나간 표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대표가 합류를 하기도 했고요. 또 통합정부라는 승부수까지 띄우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참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통합정부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임기를 뭐 3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죠. 또 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7공화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와 진보를 갖다가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 맘대로 진보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선은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꿍짝해가지고 7공화국을 선포한다? 진보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요. 또 보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바랍니다. 근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그러면 그 임기 단축되는 것 과정도뿐만 문제가 아니라 임기 단축되고 나면 또 선거를 또 치러야 됩니다. 즉 불안정성이 앞으로 4, 5년 동안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수층에서도 이 이야기를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정부가 아니라 확실한 어떤 차라리 홍준표 후보, 말이 확실한 홍준표 후보로 가는 이런 경향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이 막판의 어떤 그
삼자 후보 연대 이 모양새라든지 내용 면에서 오히려 보수와 진보로부터 좀 뭐랄까요 외면당하는 오히려 역효과, 역풍 이런 게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유력한 인사를 영입하는 이런 부분은 선거 종반전이 많이 치러집니다. 막판 임팩트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거 캠페인에 나타나는 실리적 현상이 막판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그런 논리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은 안철수 후보가 봤을 때 대중적인 효과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 공학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종인 전 대표가 대중적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박수를 받거나 또는 군중을 운집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영입은 대중에 대한 임팩트를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점에서 마지막에 남은 결국 정치공학적 결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공학적 결합은 여러 가지 시성, 실효성, 시기성 이런 것들을 다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김종인 전 대표가 정치공학적 결합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부분 이것이 후보 단일화라든가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확실성 있게 이제 던짐으로써 소위 양계파 그러니까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단원지 세력들을 안철수 지지 세력으로 영입하기 위한 그런 시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에 대한 효과는 실질적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각 진영에 대한 지지 세력이 고착화돼가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거두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좀 반등할 것이다,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후보 단일화 프레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얻는 것이 있는 반면에 잃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위 제3세력, 중도의 어떤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일단은 본인의 힘으로 지금 2등 이상을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걸 보였고 그것도 막판에 힘이 떨어지니까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임기 3년짜리 대통령인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의 공격이 상황도 모자라서 태상황까지 모시고 대통령 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보수로부터 오는 거고요. 진보로부터는 누구 맘대로 3년이냐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일단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후보 단일화 요구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랑 안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나는 절대 후보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후보 단일화에 승부수를 걸기는 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는 그래서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아지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막판에 승부수를 시기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좀 과연 타이밍이 맞았느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교수께서 재밌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뭐 어떤 지적이냐면 안철수 후보가 임기 3년짜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민적 컨센서스 즉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이뤄야 될 것인데 이것이 함부로 후보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 당위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건 뭐 그렇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의 전략상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화를 부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 3년에 대한 부분을 천명한다 그러면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짜리 대통령으로 앞으로 계속 3년을 더 표류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가 대통합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캠페인 전략을 그렇게 짰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덕보다는 실이 많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고 안철수 후보 쪽이 좀 안타까운 것이 골든크로스를 치우고 나가면서 뭔가 동력이 조금만 있었으면은 뭔가 문재인 후보하고 대등한 그런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유권자 심리를 이야기할 때 차입할 수 있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로버트 차일리라는 교수가 써놓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유권자의 심리, 즉 소비자 심리를 패턴을 여러 가지로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상호적인 원칙도 있고 권위주의 원칙도 있고 뭐 호감의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있어서
어느 한 군데도 사실 통용이 안 되는 그 설득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포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설득에 대한 부분들은 일종의 사회 증거주의적 법칙에 의거한 겁니다. 뭐냐 그러면 보수가 위기다라는 것이죠. 그 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냐 그러면 사회 희소성의 가치로 갑니다. 예. 그 희소성의 가치가 지금 여러분이 나를 뽑지 않게 되면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 소위 홈쇼핑에서 품절이라고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빨리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의욕들, 이런 어떤 설득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홍준표 후보 쪽에 밀리는 그런 어떤 캠페인 전략을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상정 후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토론이 계속 거듭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후보가 또 심 후보입니다. 아무래도 지지율 면에 있어서도 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진당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이 과연 미래가 있느냐, 또 언제 이 그 긴 공항에서 벗어날까, 이런 사실 생각들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심상정 후보의 이 지지율을 보면은 드디어 진보 정당에 이제 봄날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심상정 후보가 과연 이번에 마의 5% 득표율을 달성할 거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인데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8%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설사 지지율에서 좀 실제 투표율로 득표율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5%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요. 15년 전에 권영길 후보가, 당시 그 권영길 후보가 3.9%인가요? 4%도 안 되는 득표율로 이후에 진보 정당의 그 봄날을 열었거든요. 지방선거라든지 총선, 특히 지방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5%의 마의 그 득표율을 넘어선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로서는 이번에 뭐 목표를 두 자릿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5%만 넘더라도 진보 정당이 다시 회생하는 그런 어떤 그 꽃길을 걷게 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번 대선에서 눈여겨봐야 될 득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언론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심상정 후보의 약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통진당의 해체에 대한 반대 급부가 상당히 심상정 후보에게 온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진보 정당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종북과 좌파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통진당 해체로 인해서 그에 대한 저항감이 많이 싸그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진당이 해체되지 않고 그런 프레임들이 계속 걸쳐져 있었다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가 아무리 토론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 프레임에 걸려서 그렇게 저항이 많이 부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통진당 해체 이후에 진보 정당에 대한 국민적 여론 자체가 그런 저항감이 해소됨에 따라서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하는 토론이라든가 그에 대한 선명성,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주는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지지도로 연결됐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추세로 만약에 10%를 달성하고 두 자릿수가 확고해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앞으로 완벽하기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다당제 구도가 고착화되는 그런 형태로 정치 구조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의당이 좀 어느 정도 길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그 바른정당은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앞으로 돌파구는 없을까요? 참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자살골을 갖다가 넣고 있습니다. 후보를 설득을 못했어요. 후보를 설득 못하는 단일화를 자기네가 뽑은 후보도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보수와 중도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이 뼈아프다고 생각돼요. 단일화를 갖다가 주장을 하려면 후보와 당이 한 몸이 돼가지고 어떤 그 일사불란함을 보여야지 정상인데, 후보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단일화를 온몸으로 정말 호소한다? 그러니까는 의원은 탈당하면서 또 넘어갔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저는 이게 정말 뼈아픈 실책이고요. 향후에도 사실 바른정당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마치 독립선언문 33인 하듯이 보수가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소위 여소야대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3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협치를 제대로 룰을 보여주면서 진짜 보수가 뭐다라는 걸 보여줄 기회가 앞으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기회를 지금 당장에 지지율 안 오른 거에 목말라서 스스로 박찼는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 이후에 바른정당은 사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진보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뜨고 또 홍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가 재편되면은 사실 바른정당이 오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단일화 이 결정 과정 그리고 어떤 행보 이런 부분들은 향후 바른정당의 입지를 스스로 자기네가 없앤 꼴이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지금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괜찮습니까? 예. 재밌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참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토론도 참 잘하고 참 똑똑해 보이는데 왜 지지도가 오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밴드웨건 현상과 언더독 현상입니다. 밴드웨건 현상은 소위 마치가 올려서 거기서 사람이 쫓아가는 일종의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개념이 언더독 개념입니다. 바로 밑에 앉아있는 개, 그걸 보고 동정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협공을 받게 되면은 유승민 후보가 상식적으로 언더독 효과, 그러니까 동정에 대한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굉장히 이제 한계점이 이러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득표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3 내지 5%의 득표 가지고는 언더독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어도 10%대를 올라가야만이 그 가능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언더독 효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 가지고 있는 이 지지도에 대한 부분은 정말 넘지 못할 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두 번째 바른정당에 대한 부분들은 왜 저렇게 나왔느냐. 엄연히 후보가 뛰고 있고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됐는데 갑자기 후보에 대한 사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하죠. 뭐냐 그러면은 지지도가 이런 상태에서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정계 개편의 동력을 잃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수가 만약에 정권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이게 되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 대선 참패에 대한 내부 갈등이 심각하게 초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뭔가 극약적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반대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은 차라리 유승민 후보가 사퇴를 해주는 것이 대선 진영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역할론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설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대선이 이 상태에 끝나게 되면은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마지막 관건은 유승민 후보의 선택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비슷한 결의 질문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유승민 후보는 아직까지는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단일화 가능성은 그럼 불투명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본인의 의지죠. 일단 본인의 의지고 유승민 후보의 캐릭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아 왔었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본인이 완주를 할 의사를 확실히 했는 상황에서 완주를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사퇴를 하게 되면은 자기 부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네.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이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그런 걸 택하긴다 그러면은 정치인 유승민으로서 조금은 동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